안녕하세요. 네,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증여세입니다. 아유, 증여세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 시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 증여세도 상속과 같이 증여란 그게 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증여는 무상으로 상대방한테 뭘 주겠다. 의사표시를 하고 누가 오케이 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것도 민법상 정입니다. 증여를 계약으로 보는 건 민법상 정이고 상속세에서는 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처럼 민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증여의 정의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아니고 그 증여 시점도 계약 시점이 아니고 실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넘어갔을 때 증여 계약은 미리 하고 내가 너한테 부동산 이거 줄게 증여 계약은 미리 하고 증여 부동산은 나중에 넘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상증법상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저가, 저가 양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저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증여세 원칙은 뭐 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증여 시기별, 증여자별, 수증자별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서도 각각 각 증여 시점마다 각각 내는 거예요. 각각 신고서 따라 증여를 여러 번 받으면 이렇게 각각 신고서를 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잘 없죠. 저도 증여세 한번 내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내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 번 받는 분들도 있죠. 이게 각각 증여자가 다르고 수증자가 다르고 하면 각각 부분에서 신고서를 내는 거고 증여 날짜도 다르면 각각 내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똑같은 수증자가 10년 내에 받은 건 합산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1,000만 원 주고 또 1년 있다 1,000만 원 줬어요. 합산하는 겁니다. 더해요. 그래서 아까 그 상속세처럼 정산을 합니다. 증여세도 누진세이기 때문에 상속세 세율과 똑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도 상속인의 경우 10년치 합산했었죠. 증여세는 상속인 이런 구분이 아니고 그냥 동일인한테 받았으면 10년치를 합산해서 정산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동일인 걸 합산을 하는데 그 증여 주신 분이 내 직계 존속이다. 예를 들어서 아빠다. 그럼 엄마까지는 합산을 하는 겁니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는 합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다. 또 할머니한테 증여한 건 합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아버지 직계 존속이네? 근데 할머니한테 받았어. 그럼 합산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 직계 존속이긴 한데 그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아버지랑 할머니가 배우자가 아니죠,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합산 또 안 합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만 포함해서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년치를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합산을 하는데 이건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원칙인데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이게 증여세는 그 증여세를 부과 안 당하기 회피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회피를 따라가기 위해서 증여세법이 계속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규정들이 17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증여 추정, 증여 우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규정은 이겁니다. 일반적인 규정. 근데 이제 그 증여세 이제 일반적으로 증여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합병,
감자 뭐 이런 것들이죠. 주식을 이용한다든지 뭐 보험금을 이용하든지 아마 이런 것들로 증여를 이제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규정들에 해당을 한다 그럼 먼저 이것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다 하면 일반적인 증여로 돌아와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돈 주고 하는 건 다 이거예요. 다 이겁니다. 그냥 크게 예시 규정에 해당한다 그럼 이걸 적용하고, 아니다 하면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1, 2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그냥 이렇게만 크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적용 순서, 증여 예시, 증여 유정 먼저 판단하지 보고, 판단하면 여기 규정 세부 규정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다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을 보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이거까지 뭐 이게 아니면 한 번 더 뭐 유사한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에 해당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일반 규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가 또 다 따로따로 규정이 돼 있어갖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때 여기에 해당을 하면 이 법률 조항 매뉴얼을 보고 여기에 어떻게 증여세를 계산하는지를 보고 여기 규정을 따라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럼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증여, 그냥 뭐 물건 주거나 돈 주거나 이거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거를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한국세는 6개월이었죠. 근데 증여세 똑같이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는 6개월이었죠. 증여세는 3개월. 근데 똑같이 그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건 똑같죠. 여기에서 3개월 이내다. 3개월이다. 이건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이건 뭐 예외 규정인 거고 그냥 그 예외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지금 증여 시기에 증여 시기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다. 증여세 신고 기한. 그 증여 재산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재산 반환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를 했어요. 그럼 증여세 내는 거죠. 반환을 했어요. 또 증여세 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또 현금을 줬는데 이걸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으로 반환했다. 이건 반환으로 자체로 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규정이 있고, 일단은 반환하는 것도 증여세를 부과를 하는데 좀 억울하겠죠. 줬다 바로 반환했는데 왜 증여세를 두 번 다 매기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예,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고 신고 기한 내, 신고 기한이 언제였죠? 증여 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때까지 반환을 하면 증여세 내지 마라.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또 수표 금전 이런 건 또 안 돼요. 조심해야겠죠. 그럼 계좌 이체했다가 이렇게 오면 둘 다 증여세 매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건 또 예상이 있겠죠. 아, 돈 잠깐 빌려줬다 온 거다. 막 이렇게 소명하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소명하기 나름이긴 한데, 일단 이거 없이 증여 줬다가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둘 다 유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여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한 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해갖고 줬다가 다시 신고 기한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는 안 매기는데 취득세는 내겠죠 또. 근데 그건 뭐 또 별개로 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증여를 했다가 신고 기한이 지나는데 신고 기한 지나고 3개월 내에 반환했다. 그러면 당초 증여세를 내고 반환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마라. 이 기간까지 지났다. 원칙대로 증여세 내고 또 반환도 증여세 내. 아무것도 부의 이전이 없는데 증여세만 두 번 내게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증여했다가 아예 취소하고 그냥 반환할 거야. 반환했어. 이랬다가 나 반환했는데 왜 증여세 매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5월 15일 날 증여를 했어요. 신고 기한이 5월의 말일, 5월 31일부터 3개월, 6, 7, 8 이때가 신고 기한이죠. 25년 7월 15일 날 반환했어요.
이때겠죠, 이때. 여기겠죠. 그러면 증여세 안 매긴다. 그런데 9월 5일 이때 반환했어요. 그러면 당초 증여한 건 과세되는데 반환한 건 과세를 하지 않는다. 12월 15일 신고기한으로부터 어때요? 이거 기간이 잘못됐네. 잠깐만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아, 이거 기간 잘못됐습니다. 이거 기간 고쳐주세요. 90, 11, 11, 11월, 11월. 예, 그쵸. 이거, 아, 이거 기간 아예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시고, 이거. 고쳤습니다. 11월 19일이네. 아, 30일이네. 30일. 이때 전까지 넘었어요. 넘었어. 아, 이게 반환일로 이렇게 써있구나. 잠시만요. 아, 이거 제가 좀, 이게 이 기간, 이때부터 3개월, 11월 말이죠. 이 기간이 지나서 반환을 한 거죠. 이 반환, 이 반환을 한 거죠. 이러면 어때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또 3개월 또 지나서, 3개월 또 지나서 반환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둘 다 과세된다. 왔다 갔어요. 그래서 부의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증여세만 두 번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자, 증여 시기. 증여일은 언제로 보는지. 아까 민법과 다르다고 했죠. 민법은 증여 계약한 날이 증여 시기인데 상증법은 넘어간 날입니다. 인도된 날.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권리,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것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죠.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됩니다. 넘어간 날이죠. 넘어간 날. 그 재산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등기 같은 거 안 하죠. 실제 넘어간 인도일. 일반 물건도 인도일. 인도하면 주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 그 주권 뽑아요? 안 뽑죠. 주권 뽑아서 주권을 주면 인도일인데 안 뽑잖아요. 그래서 명의 개소일이 빠르면 불분명하거나 빠르면 명의 개소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등기 자산이나 뭐 인도하고 물건이 인도하는 거겠죠. 이게 일반적이고 그 외에 뭔가 애매한 것들 법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열거 애매하다 싶으면 법을 봐야겠죠. 법에 있는지 없는지. 뭐 대표적인 예로 분양권. 아파트 분양 받으면 분양 계약서가 있고요. 계약서 이렇게 있고 맨 뒷장 보면 권리 의무 승계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갖고 분양권을 넘기잖아요. 증여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여기 내가 이제 그 다음 사람 이름 써줍니다. 이 이름이 써진 날짜가 어때요? 권리가 넘어간 날이죠. 분양권 상태에서는 뭐 등기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이제 넘어간 날이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런 권리 의무 승계일 이런 날짜가 증여일이 되겠죠. 만약에 증여를 하면. 그래서 이런 증여 날짜를 보도록 돼 있고 나머지 뭐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뭐 같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렇게 이득을 뭐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개발구역 땅을 토지를 개발 사업 하시던 분이 토지를 아들한테 증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개발구역 지정돼서 고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증여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 증여일로 봐가지고 갑자기 땅값이 확 뛰겠죠. 이런 경우에 그 증여 고시된 날을 증여일자로 봐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약간 더 좀 심하로 들어갔죠. 예, 아무튼 이런 예외가 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경우 등기 등록 접수일 인도일이다. 그 외의 것들은 해법을 한번 보시라. 보고 판단하시라. 좀 모르겠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예시로 일반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 이게 부동산 등기죠. 등기 보면 증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등기 원인 보통 이게 증여 계약을 여기 쓰여지겠죠. 근데 증여 계약을 떠나서 내가 그 등기소에 언제 접수했는지가 등기 접수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어때요? 언제가 증여일이에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양도소득세 할 때도 그렇죠. 그렇죠? 이때가 증여일로 봐가지고 이때부터 말일 2월 28일부터 3개월 3, 4, 5월 말일까지 그렇죠? 예, 증여세 신고 기한이 될 겁니다. 자,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과정 한번 쭉 봤죠?
증여세, 상속세, 이게 상속세고, 이 증여세는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죠? 재산가액 구하고 과세가액,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 구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신고서도 이렇게 차례차례 구하도록 신고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증여세 계산 구조에 따라서 차례차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일 전 10년 동일인 거 합산을 하는데, 동일인의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을 봅니다. 배우자. 아빠면 엄마, 엄마면 아빠, 할아버지면 할머니. 동일인으로 봐가지고 10년치를 다 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산 배제 뭐 이렇게 합산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예외 쭉 열거돼 있거든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또 심화가 되고. 합산 배제되는 것들 열거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돼야 합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이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계 존속이죠. 할아버지의 배우자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주고 1년 있다 할아버지가 주면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둘이 걸 합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직계 존속은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배우자는 아니죠. 문구 그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일 때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봐서 10년치를 합산하는 겁니다. 근데 직계 존속은 맞는데 배우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랑 할아버지 거는 10년치를 증여세 계산할 때 합산 안 하는 겁니다. 정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 안 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와 계모. 아버지의 배우자 맞는데 이거는 법에 계모는 한 단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모는. 왜 그래요? 합산하면 그 증여세 계산할 때 그 세금 내시는 분이 불리하죠. 계모까지는 합산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모,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외예요. 계모 있는 거 이렇게 빼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딱 그것만 하면 됩니다.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계 존속의 배우자인지. 아들 어때요? 직계 존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들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며느리까지 직계 존속이 아니니까 합산 안 하는 거. 축부 숙모도 당연히 직계 존속이 아니니까 숙모든 뭐든 둘이 동일이라도 안 보고 합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혼한 생모.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아니죠. 직계 존속이 하지만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했기 때문에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결합을 했으면 다시 배우자니까 합산을 하고. 혼외자. 혼외자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직계존속으로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빠 생모랑 합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죠. 혼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신 아버지입니다 하고 인지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부모도 내 아들입니다 하고 딸입니다 하고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 합산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 혼외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이 넘어야 합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증여했어요. 그리고 5년 있다가 499만 9,990원 증여했어요. 그리고 또 5년 있다가 5천만 원을 증여를 했어요. 5천만 원. 두 개 더하면 5,999만 원 아니에요? 1,000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합산 안 합니다. 왜냐? 그 해당 증여일건 합산을 안 해요. 이 해당 증여일 10년 걸 합칠 게 1,000만 원이 넘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999만 9,999원이죠? 합산 안 합니다. 이럴 때. 합산 안 하고 딱 5천만 원치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정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할 게 1,000만 원이 넘어야 합산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이렇게 열거가 돼 있어요. 열거가 돼 있는데 뭐 미실현 이익 이런 성격인데 좀 어렵죠. 이런 게 있다. 이 사항이 있다.
이거 좀 설명하려면 엄청 한참 걸립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랑 똑같이 뭐 다른 세금도 있죠. 비과세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같이 뭐 국가 같은 데 준 것도 있고 이렇게 열거된 것들은 뭐 다 외우고 계실 수 없죠. 비과세 뭐 있는 건지 뭐 그때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건데 뭐 우리사주조합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상속세도 있었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렇게 편하게 보세요. 뭐 정당 뭐 근로복지기금 이것도 뭐 회사 이런 좋은 근로자를 위한 좋은 제도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비과세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뭐 이재후 금품 그렇다 치고 치료비 어때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가족들 돈 쓰면서 자녀들한테 돈 주죠. 근데 그 다 증여세 안 내고 사시죠, 다들? 이거 왜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안 내고 살았나? 세금 이거 안 낸 건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니죠.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세를 안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되는데 교육비도 피부양자 거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 이게 꾸며주는 말인데 예전에 판결이 났어요. 피부양자는 이게 둘 다를 꾸며주는 거다. 피부양자. 예를 들어서 그 같이 살면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한테 자녀들한테 피부양 의무가 있는 자들한테 생활비 교육비 낸 거는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뭐 할머니 아니 따로 사는 할머니가 그 교육비 줬어요. 이거 비과세 안 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도 아닌데. 아 엄연히 부모가 살아서 부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줬는데 아 내 손자인데 부양자 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이 어려워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여야 됩니다. 그냥 부모님 안 계셔도 그 할머니랑 같이 사는 할머니가 부양하고 있으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게 실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겠죠. 그 치료비는 예를 들어 치료비 영수증이 증빙이 되고 누군가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그런 거는 비과세가 된다. 이거 해줘야겠죠. 치료비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비과세에서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겠죠. 일상생활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너무 이거 이제 뭐 아무리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뭐 이 생활비 그 하는데 받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막 주식 사고 부동산 샀으면 생활비로 볼 수가 없죠. 이런 거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적금 들고 막 돈 모으고 하면 이거 그냥 증여한 거잖아요. 생활비로 준 게 아니죠. 교육비로 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아, 이거 그 뭐 질문 전부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이거는 이거 질문을 몇 개 하셨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겼다. 그러면 양육비 개념으로 이체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부모한테 맡기긴 했는데 현재 그 부모가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인지 이거 사실관계 따져봐야 되는데 부모한테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줬으면 이게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준 거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관계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각각 그때그때마다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실제 부양 의무가 있는 자인지를 따집니다. 그때그때 따져봐야 됩니다. 자, 비과세 이제 또그 기념품, 학자금 이런 것도 되고 기념품 이렇게 쭉 이런 것들 열거된 거 있는 건지 한번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 되는 건지 있는 건지. 그래서 기념품, 축가금, 또 혼수용품, 특히 혼수용품 이런 거죠. 혼수용품. 혼수용품이 있는데 혼수용품도 그 예를 들어서 혼수 가구나 이런 것들 주면 되는데 차 사줬어요. 혼수라고. 비싼 외제차 사주고 막 이런. 아니 외제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차를 사주거나 집 사줬어요. 이건 증여죠. 증여입니다. 혼수라고 볼 수는 없죠.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혼수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주면 증여세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그 장애인 관련된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게 예외가 있죠. 이런 거 한번 언급해드리자면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 1년에 4천만 원. 장애인 그 자녀나 있거나 하면 돈 많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 내가 돈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증여를 하고 싶은데 다 증여세 내고 하기 부담스럽죠. 그럴 경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수령을 하는 보험금을 드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이 내가 들은 금액 전체 4천이 아니도 더 많더라도 1년에 4천만 원씩 받도록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게 다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장애인에게 그 증여를 하고 또 세금이 부담이 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또 열거된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거 열거 규정이니까 다 외우실 수가 없죠. 한번 이런 사정이 생기시면 한 번씩 어떤 게 비과세가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비과세 규정들은 열거 규정이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증여를 했는데 자산을 증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자산을 뭐 10억짜리를 증여했어요. 10억짜리를. 근데 이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네. 5억짜리 채무가 있네요. 그럼 어때요? 실제 받은 사람이 이득 본 건 어때요? 5억밖에 없죠. 근데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다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여기 이거 5억을 공제해주고 여기 5억 부분만 증여세를 내라. 이게 부담부 증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거 5억은 어때요? 이분이 5억 주고 판 거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얼마큼 취득했는지 봐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분이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득 본 만큼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실제 이득 본 만큼 증여세를 내라. 이게 핵심입니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증여를 하는데 채무까지 같이 얹어서 주는 거죠.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근데 채무를 이 부동산 주면서 어문 채무를 갖다가 이거 부담시킨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속재산처럼 포괄적으로 전부 다 주는 게 아니죠. 증여재산은 그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을 주고 그 물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담보된 채무만 부담부 증여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 그 채무가 실질 있어야 되고 이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인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해당 재산에 담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인수를 해야 되고요.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담부 증여로 봐가지고 그 채무가액을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 채무가액에 대해서는 양도한 걸 봐서 증여자 넘긴 분이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증여 보면 증여 계약서 상에 이렇게 했어요. 증여를 하는데 이 담보 채무액도 승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면 갑구에는 누가 이렇게 갖고 있는지 이전했는지가 나와 있고 을구를 보시면 이런 거 채무 관계, 담보된 채무 관계가 여기에 을구에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증여자가 이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받은 사람이 인수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이 됩니다. 자, 을구입니다. 을구에 그 부동산 등 이렇게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채무 관계가 써 있기 때문에 이런 담보 관련 채무들은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과세가액이 결정이 되면 비과세 부분을 빼고요. 과세가액이 결정이 되면 증여자산 공제. 아까 상속 공제도 9가지 공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도가 있었고요. 혼자한테 상속받은 경우 막 공제 다 안 되고 그랬죠. 저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증여재산도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증여재산 상속처럼 막 그렇게 다양한 공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룹별 공제가 있습니다. 그룹별. 직계 존속. 이제 직계 존속은 아시죠? 직계 존속.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막 쭉 올라가서 증조 할아버지 막 하니까 딱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은 10년치 합산하죠. 증여세 할 때 정산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합해서 5천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룹별이에요. 그룹별. 그냥 한번 다시 설명드릴 텐데 배우자는 6억,
10년 동안 6억. 직계 비속 아들이나 뭐 손자한테 받을 수도 있겠죠.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그 외에 기타 친족, 이분들이 아닌 친족들한테 받으면 1천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증여 받으신 분이 있고, 여기 직계 존속들이 여러 명 있겠죠. 이 여러 명 한 명이 동일인 합사하는데 한 명한테서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룹 전체 다 합쳐서 10년 동안 5천만 원 한 번 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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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각각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갖고 5천 원 받는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10년 동안 한 번. 이 전체 다 합쳐서 그룹 한 번 공제되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이 많죠. 이거 받고 또 증여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증여세를 내본 적이 없죠. 보통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증여 이제 그룹별로 5천만 원. 그리고 내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룹별이에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안 됩니다. 거주자만, 받는 사람이 거주자만 공제가 됩니다. 그 배우자한테 받았으면 6억 공제. 배우자는 뭐 여러 명 아니죠. 한 명이죠. 한 명이니까 배우자한테 받은 거 6억 공제되죠. 이건 뭐 해외 주식 양도 뭐 이런 때 막 이용을 하죠. 배우자 공제 6억, 그 뭐 분양권도 그렇고 뭐 팔 때 6억 그 이용하시는 분도 많죠. 배우자한테 10년 동안 6억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 내가 자녀한테 받았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자녀나 손자녀한테 받았으면 이 다 전부 다 합쳐서 그룹별로 또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사촌 이내 혈족, 삼촌 이내 인척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다 뭐 삼촌한테 받고 뭐 이모한테 받았어요. 그럼 이모한테 1천만 원 받고 삼천만 원, 1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10년 동안 이분들 다 합쳐서 그룹별로 딱 10년 동안 한 번 1천만 원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볼게요. 그 2020년 1월 1일 할머니가 1천만 원 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1천만 원, 아버지가 1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유튜버 딸이 5천만 원 증여해 줬어요. 그럼 각각 공제를 보면 할머니한테 1천만 원 받았으면 할머니가 줬으면 직계 존속이죠. 그룹별로 5천만 원 공제가 돼요. 5천만 원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 한참 공제가 많죠. 증여세 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년 있다가 아버지가 1억을 줬어요. 근데 아버지 거는 합산은 어때요? 아버지의 배우자, 엄마 것만 합산하는데 합산은 안 해요. 합산은 안 해. 그렇다고 5천만 원이 따로 공제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거 1억 과세가액으로 보고 이렇게 1억을 넣고 보는데 가산은 안 해요. 할머니니까. 1억을 넣고 보는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어때요? 이때 썼잖아. 그룹별로 할 때. 1천만 원 썼죠?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세율 곱해서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다 썼죠? 10년 동안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직계존속. 뭐 아빠나 뭐 누구나 받아도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년 있다가 딸한테 받았어요. 이건 그룹이 다르죠. 직계존속 받다가 직계비속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직계비속 5천만 원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안 썼어요. 그룹을. 그래서 5천만 원 받으면 과세가에 5천만 원 되고 공제가 5천만 원 돼서 과세 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낼 게 없는 겁니다. 이건 꼭 좀 헷갈리셔도 아셔야 되겠죠. 이건 일반적인 증인데도 좀 헷갈리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직계 존속의 배우자가 아니라 합산을 안 했는데도 공제할 때는 그룹별 공제이기 때문에 이때 1천만 원 썼잖아요. 공제가 4천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제가 4천만 원만 되고 5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룹이 다른 증여자로부터 뭔가 받았을 때는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또 따로 공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원칙을 보자면, 그룹, 그룹에 한도가 있는지, 한도 잔액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까 5천에서 1,000만 원 쓰고 4천 원 썼죠? 한도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 증여 다음에 이 증여할 때 다시 판단하고, 그 다음 증여할 때 다시 판단하고, 순서대로 공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동일자에, 그 날짜에 막 두 명이 공제를 했어요. 두 명이 증여를 받아서 두 명한테. 각 똑같은 그룹에서. 그러면 안 분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안 분해서 공제액을 계산해서 공제를 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하는 원칙. 먼저 잔액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순차대로 공제를 적용하고, 증여 시기별로 공제하고, 시기가 동일자다. 그럼 안 분을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건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시간 계실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게 합산할 때, 동일인 합산할 때, 직계 존속이면 배우자 합산한다 그랬죠? 동일인 합산한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이거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랑 요거랑. 이건 아예 다르다. 다르다. 합산 여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공제액이 남았는지 보고 판단 따로따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헷갈리셔요. 이거 따로따로 안 하면, 공제, 그룹, 합산했던가? 공제를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산 여부 따로 해서 합산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공제는 잔액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따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씩 해보셔요. 이게 사례별로 이게 한번 써놨으니까 한번 시간 내실 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게 그 2024년부터 들어왔죠.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 공제. 혼인일 전후 2년 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으면 1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또 애를 낳으면, 출산하면 출산일부터 2년 내에 받은 1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이게 1억 따로 1억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합쳐서 통합해서 1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룹별 기본 공제 외에 따로 1억 원 공제가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결혼하시거나 출산을 하면.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거죠. 거주자만 되고요. 거주자만 되고, 직계 존속한테 받아야 되고요. 뭐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직계 존속,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받아야지. 나머지 분들한테 받은 거는 혼인 출산 증여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후 2년이고 이건 후예요. 출산은 2년 후고 결혼은 전후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2024년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2024년 이후에 증여된 것만 됩니다. 증여일자가 2023년이에요. 근데 2년 내에 혼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증여일자가 2024년 이후여야 됩니다. 그래야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증여만 되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예시 규정 있잖아요. 이런 증여들은 공제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채무. 채무를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원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거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갚아주면 안 됩니다. 이제 원래 이거 혼인출산 공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 자녀가 빚이 있던 거죠, 빚이. 그 빚, 은행 빚이 있었는데 은행에 직접 쏴서 갚아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실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증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혼인출산 증여공제 이런 게 있고, 증여세의 세율은 어때요? 상속세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누진세를 적용이 되고, 그 누진세인데 말 그대로 그 동일인이 직계 존속일 경우 배우자 합산. 이제 이건 외우셨죠? 동일인이 직계 존속일 경우에 배우자 합산해가지고 10년 동안 합산해가지고 이 누진세 회피하는 걸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어때요? 계속 1억 이렇게 증여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무조건 10%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못하도록 방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상속세처럼 증여세도 합산을 하는데 합해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면 원래는 증여세 내고 또 내야 되잖아요. 세대 간에.
상속세랑 똑같죠. 30% 할증되고, 또 증여도 똑같이 미성년자고 20억을 넘으면 40%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공제가 있죠. 납부세 공제. 상속세에서 증여세 공제랑 똑같은 겁니다. 합산해서 누진세 회피를 방지한다고 했죠. 합산하고 이거 납부세 공제를 안 하면 이중과세되죠. 납부세 공제를 하는 겁니다. 납부세 공제를 하고, 외국에 납부한 거 있으면 똑같이 외국 납부세 공제하고, 신고세 공제 3%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고세 공제는 3%입니다. 뭐 이게 증여세 계산 사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때 10년 1월 1일 1억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뭐 처음에 받았으니까 뭐 가산할 건 없죠? 정산할 거 없죠?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가액이 1억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아빠한테 받았죠? 5천만 원 공제돼요. 직계 존속 그룹 5천만 원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고, 세율은 1억까지 10%였죠? 그래서 10%를 곱해서 500만 원이 환출세액이 되고요. 나머지 뭐 기타 이벤트가 없다면 여기서 신고세액 공제 3%라고 했죠? 3, 5, 15. 15만 원 공제해서 납부세액은 485만 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3년도에 3년 뒤에 엄마가 1억 원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럼 어때요? 엄마 직계 존속이죠. 엄마의 배우자 아빠죠. 합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년 전에 있는 걸 합산합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2억 원이 되고, 증여재산 공제는 어때요? 기존에 이때 5천만 원 했으니까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났죠. 왜냐? 합산했잖아요. 그쵸? 합산했기 때문에 기존에 한 거 끌어옵니다. 5천만 원 그대로 해야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계산이 되겠죠. 5천만 원 끌어와서 과세 표준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1억까지는 10%, 그 넘는 5천만 원 20%를 곱해가지고 2천만 원이 환출세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 어때요? 기존에 환출세액 500만 원이었죠? 이거 납부세액 이걸 공제하는 게 아니고 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어차피 신고세 공제는 따로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공제를 하면 1,500만 원이 세액이 됩니다. 그럼 1,500만 원 내라는 얘기냐? 여기서 신고세액 공제 해가지고 이게 1,500만 납부할 거니까 신고세액 공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1,455만 원이 나옵니다. 금액이 많이 크죠? 왜냐면 그 20% 세율을 적용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차 또 2년 있다가 또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죠. 엄마한테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니까 엄마한테 받은 거 합산하고, 엄마는 직계 존속이니까 직계 존속의 배우자권이 아빠 것까지 합산합니다. 그리고 두 개가 1,000만 원 넘죠. 그렇기 때문에 2억을 합산을 해요. 그래서 3억이 됩니다. 과세가액이. 여기서 이거 그때 공제 받았던 거 끌어왔죠. 끌어왔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끌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공제, 이거 다 합쳤는데 또 합쳤기 때문에 이거 기존에 쓴 거 공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끌어왔죠. 그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 세율을 곱하면 4천만 원이 나오네요. 한도 계산 합니다. 한도 계산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한도 계산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도 계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냈던 산출세 이거 2천만 원치에 대해서 다 냈죠. 여기 공제 받긴 했지만 2천만 원 공제하면 세액이 2천만 원으로 계산되고, 납부세액 신고세액 공제를 받으면 1,940만 원 이렇게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됩니다. 이 앞에서 학습하셨던 합산 개념, 그리고 그룹별 공제 개념, 그리고 증여세액 공제를 차감함으로써 이중과세 되지 않게 하는 정산의 개념이 다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간단하게 딱딱딱딱 현금만 받아도 좀 쉽지 않죠? 한 번씩 해보셔야 압니다. 그냥 보기만 해서는 잘 모르고 한 번씩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거
막 그 증여세 회피 규정으로 가면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반 규정만 해도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한 번씩 계산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증여세는 누가 낼까요? 증여세는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냈죠. 증여세는 또 역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사가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용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인, 그리고 상속과 비슷하게 유증받은 사람은 수유자라고 합니다. 수유자. 그런데 증여받은 사람은 수증자입니다.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사람이 내죠. 근데 증여, 상속은 받은 사람이 내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속세도 대대적인 개편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수증자, 수유자, 상속인 이렇게 납부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 이제 여기에 따라 그 수증자가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상관없이 납부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여기 어느 나라에도 그 증여세를 안 내는 걸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외재산을 그 비거주자가 받았을 때도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사는 비거주자가 외국 재산을 외국 비거주자한테 주면 우리나라는 아예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랑 상관없고 납세 의무가 없는데, 그럼 그게 이 경우인데, 외국 재산을 비거주자한테 주는데 증여자가 거주자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세금 안 내고 외국에도 세금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 규정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다. 회피 규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그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뭐 상속증여세가 없거든요. 없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증여자가 납세를 하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세금을 아예 펑크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제 수증자 납부 의무가 원칙이다. 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가 원칙이다. 그리고 받은 사람 납부 의무가 원칙인데 이건 앞에 예시 규정 제외하고 일반적인 증여했을 경우에 이분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 거들라고 했는데 못 거둬요. 국세청가 거두려고 했는데 못 거뒀어요. 그리고 이분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고 또 못 걷겠어요. 거두려고 하는데 못 걷. 그러면 이제 이분한테 연대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증여자한테. 거두려는데 못 거두면 증여한 사람한테 걷겠다. 이게 연대 납부 의무, 증여세에도 연대 납부 의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거두려고 노력 그런 거 없이 이분이 비거주자예요. 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냥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비거주자 수증자예요. 납부 의무가 여기 있죠. 근데 국세청이 그 거들라고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이분한테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요. 비거주자면. 원래는 비거주자가 원래는 이게 수증자가 있어요. 증여자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거주자로 치면 이렇게 물건 증여를 하죠. 근데 이분이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증여자가 또 증여세를 내죠. 증여세를. 그럼 여기에 또 증여세가 붙거든요. 증여세만큼. 그렇죠. 그러겠죠. 또 증여를 한 거니까 이분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비거주자 일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렇게 거두려고 노력 안 해도 연대 납부금과 증여자가 있기 때문에 대신 내줘도 증여세 추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런 차이가 생기죠.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걸 이렇게 절세로 이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 자, 아이고 증여세 좀 빨리 진행했습니다. 다 강의를 못 드릴 거야. 빨리를 진행했고 좀 지금 50분이 넘어가긴 한데 재산 평가도 한번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시간이 넘었지만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평가. 평가도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이건 시간 되시는 분은 이것까지 좀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 양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대가를 받죠. 그러면 그게 시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10억 받고 팔았어요. 그럼 그게 시가가 되거든요. 근데 상속증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속증여는 받았을 때 뭐가 대가를 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상속계에서는요, 이것도 그 뭐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죠. 시가라고 하고 있어요, 시가. 상속 개시 또는 상속 경우는 상속 개시,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 시기, 증여일 현재 시가를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그걸 기준으로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속세 시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순서입니다. 해당 재산 매매 등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게 무슨 소리냐? 유사재산은 그래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트 뭐 어디 그 뭐야 푸르지오 103동 102호 이 물건을 뭐 증여를 받았어요. 근데 증여를 받으면 이 물건을 푸르지오 또 다른 동도 있겠죠? 푸르지오 같은 단지 내 우리 103동 104호가 있었어요. 뭐 이게 판 가격이 있는 거예요. 매매가액이. 그럼 어때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유사재산. 그렇다면 당해재산은 뭐예요? 그렇죠? 이건 뭐냐? 푸르지오 103 이거를 증여를 했는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103동 102호를 예를 들어서 25년 1월 2일에 사가지고 25년 2월 3일에 팔았어요. 그럼 어때요? 이 자산이잖아요. 당해 자산. 이 자산의 시가가 있죠, 최근에. 그러면 그게 가장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해 자산이 있으면 그 가액이 가장 최우선한다. 그게 시가다. 근데 평가 기간이라는 게 있죠. 상속 같은 경우는 전후 6개월, 증여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인데 이건 평가 기간은 그 좀 다음에 다음 차트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해당 재산의 이 평가 기간에 넘어서 이 전 2년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각 지방 국세청마다 있습니다. 저희 국세청이 있어요. 평가심의위원회 올리면 이 평가심의에서 승인을 하면 이거 승인이 되죠. 이, 이 6개월이 아닌 더 좀 넓은 기간까지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2순위. 그 다음에 여기 계산 당해 자산이 없을 경우가 많겠죠? 없어요. 없으면 이제 이런 유사 매매 사례를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오는데 똑같이 평가 기간 내 평심 거치니까 이게 이 차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시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로 볼 수가 있고 이게 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 토지나 뭐 일반 뭐 자산 같은 거 없을 경우가 많겠죠. 없으면 보충적 평가법법. 이게 뭐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개별 주택 가격 있죠. 그리고 이런 거 공동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가격이 있고 공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없으면 이걸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평가를 할 때는 항상 이 자산에 예를 들어서 뭐 임대 내놨어요. 임대 내놨어.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랑 월세로 평가해가지고 이거보다 이 기준시가 더 작네? 그럼 이걸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연 임대료 나누기 0.12로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월 임대료 곱하기 100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 보면 보통 부동산 계약 맺을 때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 중개인 분들도요.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 1억이고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럼 여기 100배 곱해가지고 한 2억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 계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바로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무조건 임대한 게 있으면 이걸로 평가해가지고 이걸로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 계산된 게 시가로 보고 또 이 재산의
저당 잡힌 게 있나 봐가지고 이 저당액, 이거 되게 저당액이라는 게 그 재산을 평가해가지고 그만큼 돈 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되게 평가액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랑 또 비교를 해가지고 재산가액을 시가를 구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세세적으로 또 공부할 때는 되게 좀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주식, 상장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이걸로 평가를 안 하고 따로 상장 주식은 이전 이후 2개월 평균액, 각각 매일 종가의 평균액, 가상자산은 전 이후 1개월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아마도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상장 주식, 가상자산은 이게 각 개별 그 일자별 시가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재산 평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걸 하나에 담은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 표를 좀 간단하게 본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재산 평가의 흐름을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드린 거고, 이거 한번 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가실 거고, 한번 이제 앞에 좀 넘어갔던 기간을 좀 말씀드리자 보면, 상속 같은 게 상속 개시 전후, 이전이 아닙니다. 전후 6개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평가액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간 거. 이전이 아니고 전이기 때문에 3월 5일을 빼고 3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6개월이기 때문에 5일 그대로 가요. 3월 5일, 2025년 3월 5일이면 그 6개월 전 그 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24년 9월 5일부터 25년 9월 5일까지 6개월. 이 안에 들어간 재산을 그 시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기 전 6개월, 후 3개월, 이 안에 있는 거를 시가로 봐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기간에 왜그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더 많이 봐준다고 했죠? 이때까지 지금 아까 평가일이죠. 6개월이죠. 6개월. 여기 넘어서 2년까지. 여기 2년까지. 이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법정 결정 기한. 이거 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신고 기한에 9개월, 증여세는 신고 기한 6개월이 법정 결정 기한이거든요. 이때까지 좀 더 늘린 기간에 여기 있는 기간에 있는 시가들을 시가로 끌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 6개월, 후 3개월이었죠. 여기 2년 여기 거를 끌어올 수 있게 하는 규정들입니다. 이 기간이 이거예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증여 평가 무시하고 각 종가 평균으로 한다고 했죠. 이전 이후라고 돼 있어요. 아까랑 다르죠. 전후가 아니고 이전 이후예요. 계산할 때 뭐 실제 만약 계산한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5일이면 6일이 되는 거예요. 이전이니까 이걸 포함해서 전이니까 날짜가 좀 다르죠.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5일이니까 예를 들어 2025년 3월 5일 이전 이후 2개월은 25년 1월 6일부터 25년 5월 4일까지의 평균액.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또 전 이후 1개월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각 종가의 평균액. 이게 시가가 됩니다. 이거는 뭐 그 교재에는 안 넣었는데 제가 틀릴까봐 제가 그려놓은 건데 한번 틀릴까봐 해봤는데, 이게 한마디로 그냥 한눈에 보려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한번 화면을 보시면 1순위 당해자산 상속 같은 경우는 전후 6개월 내 가액이 있으면 이거로 보고, 그 다음에 평가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2년 전 이걸로 보고요. 당해자산 그 자산 매매가액이 없다 그러면 유사 매매가액 전 신계월 이걸로 보고요. 여기 안에 이 기간에 동일 유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일 단지 내 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이제 평가심의에 거쳐갖고 이때 기간 걸 끌어오고요. 유사 매매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에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하고 신고 기한 전에 이때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때 것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파악을 해서 이때 내가 변형해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일 이후에 또 사례가액이 생긴지 신고한 사람이 모르잖아요. 잘 파악도 잘 안 되고. 근데 갑자기 이때 있다고 고소장에 또 과세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신고일까지만
인정해가지고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기간 또 빼지는 거예요. 유사 매매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좀 요약을 해본 거고, 그 외에는 또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이거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임대료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평가해서 재산가액이 나오고요. 상장 주식, 가상자산은 따로 평가한다. 이거 좀 기간이 지났는데 한번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근데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시가가 이거 당해 자산 말고 유사 매매사가액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가가 여러 개 있으면 일단 동일한 게 있는지, 유사 재산이라고 했는데 유사한 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지 먼저 보고 제일 가까운 거 끌어오면 됩니다. 제일 가까운 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예외가 뭐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아파트나 다세대 이런 거,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사해야 되는데, 유사성을 또 추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면적 차이가 5% 더 안 하면 안 돼요. 면적, 이게 34평짜리인데 뭐 40평짜리 끌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고, 또 공동주택 기준시가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일단 이게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가까운 걸 끌어오는 게 아니고, 먼저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제일 적은 것부터 끌어옵니다. 좀 멀어도 이것부터 끌어가요. 예시를 한번 보면, 이거 일단 공동주택이 뭔지 한번 보는 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입니다.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증여율이 이때인데, 증여율이 이때예요. 근데 이제 84가 34평이죠. 34평짜리인데 111동 603호, 공동주택 가격이 5억 원짜리예요. 근데 이때 시기가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거죠. 근데 공동주택 가격이 5.1억, 5.2억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가까웠다고 이걸 끌어오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가격이 5억인데 이게 더 차이가 더 덜 나죠. 그 기간 내에 있는 것 중에 기간 내에 있는 이걸 끌어오는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좀 다르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데, 이거 그 재산 평가는 그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상속세 이렇게 홈택스 로그인해 들어가시면 상속 증여재산 평가해 보기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한번 평가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자산 종류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한번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그 상속세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 유산은 돈이 담긴 통장이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찬 삶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항상 소중하잖아요. 항상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소중한 사람과 차 한잔 마시고 이런 일상의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또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그 질문이 있으시면 그 이메일로 그 질문 드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